네, 필살기 고수회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졌고요. 게다가 AI 거품론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높아졌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기대감 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4천선 위에서는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업종과 종목을 눈여겨볼 그럴 필요가 있을지 전략적인 접근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김진, 김영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필살기 고수외전. 오늘 이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나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디인지 꼼꼼하게 접근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업종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하신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이제 코스피가 4천선을 넘나드는 와중에 이렇게 고점까지 끌어올린 선봉장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습니다만 AI 거품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좀 짚어봐야 본격적인 얘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님, 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요. 네네. 이게 흔들렸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그 AI 관련 종목들의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과 함께 그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의 그 영화 빅쇼트의 그 실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그 마이클 버이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AI 버블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외환 시장까지 같이 출렁이면서 7일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50선을 돌파하기까지 했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11월 첫 주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그 고점 논란과 함께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4천선을 무너뜨리기도 했던 그러면서 이게 단기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선물 옵션 시장에서 보면은요, 이 외국인들의 그 매수 포지션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변동성 곧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그런 세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심 업종으로 그 섹터를 반도체로 준비를 하신 건데요. 일각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기술적 조정을 거친 후에 또 위쪽으로 상방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만큼 분할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옳다. 뭐 실적이나 이런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아직 많은 거잖아요. 네네. 네. 주요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지금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물론이고요. 그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AI 버블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MS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등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AI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AI 반도체 시장의 고성장세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증시 변동성을 저는 그 단기 급등에 따른 한 번은 겪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꼭 필요했던 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께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 최근 랠리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이 급등한 반도체주 등을 단기 차익 실현한 것은 할 것은 하면서 이렇게 그 포트를 한번 재정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추가 랠리를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머지않아서요, 이 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재차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그 대표 주식격이죠. 이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 이게 이제 2021년 고점 전후에서 물려 있었던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번 상승에서 본전 또는 약간의 그런 수익을 내면서 그 매도하고 나서요, 이 추가 급등을 못 쫓아가면서 마냥 쳐다보고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 다시금 이 공략할 기회를 그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이니까요. 재차
국내 이 대표 주식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기대로 판단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살짝 출렁였었던 그 과정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이제 다른 나라에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이게 동맹국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 젠슨 황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GPU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높았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예,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블랙엘 통제 발언은요, 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한국 정부와 이 기업들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26만 장의 그 GPU 공급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미국 정부로부터 그 UAE에 대한 그 엔비디아의 AI 칩 수출 승인을 받았다고 또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있은 그 다음 날 UAE로 수출을 위해서 선적한 사례를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26만 장의 그 GPU 공급은요, 한국 정부 및 국내 기업들에게는 그 젠슨 왕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뭐 분명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우 실리적인 그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요, AI를 그 현실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AI 팩토리입니다. 이 AI 팩토리라는 것은 GPU와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서 설계부터 생산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또 판단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네. 이에 대한 그 최적의 테스트 베드가 이 반도체라든지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차, 조선 등등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과 제조 기반을 모두 갖춘 이 한국이 바로 그 테스트베드에 최적합하다는 그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그 일명 그 AI 깐부 동맹을 통한 네. 이 GPU 공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엔 엔비디아와 연관이 깊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톱이 상승을 보여줄 때 우리 지수도 함께 그 4천선 위에서 행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시장의 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메모리 물량이 지금 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의 생산 물량이 글로벌 그 메모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쇼티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BM 외에도요, 이 범용 서버용 그 D램도 재고가 바닥난 상황으로 그 SK 하이닉스는요, 3분기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메모리 이 제품에서도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회사의 그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내년에 그 HBM뿐만 아니라 D램, 랜드까지 모두 그 사실상 솔드아웃 됐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네. 따라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 그리고 27년 상반기까지 뭐 그 이상까지도요. 이러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 전문가의 시장 전략,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가볼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먼저 등장을 하네요. 사상 처음 11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고요. 이제는 10만 원에 안착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으로 접근을 하신 걸까요? 네, 그 지난 6일까지 외국인 그 매도세가요 4거래일 정도 강하게 네.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그 11만 원을 찍고 나서 주가 그 10만 원을 지금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은요. 지난 4개월 동안 그 거침없는 급등 랠리에 따른 피로감이 일단 조금 쌓여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그 미국 시장에서 그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등 AI 관련 기술주들이 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장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이를 그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사실 크게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네네.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 이를테면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이라든지 또 최근에 그 AI 칩 생산 예정인 부분들,
그 차세대 아이폰 칩에 대한 공급 계약,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메모리 공급 MOU, 그리고 HBM3 퀄테스트 통과 및 HBM4에 대한 그 공급 확정, 뭐 이런 등등과 함께 또한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등에 따른 실적 개선 흐름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또 이 AI로 촉발된 이 메모리 수요의 회복과 HBM의 매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주가 10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필수지요. 메모리 HBM 시장이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존에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이제 마이크론이 가세했던 그런 HBM 시장인데요.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합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본격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 HBM 쪽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HBM을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았던 부분인데요. 네. 시장 조사 업체인 그 카운터 포인터 리서치에 따르면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HBM 시장의 점유율은요, SK 하이닉스가 64%,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 그리고 삼성전자가 15%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 3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HBM4에서 있어서도요, SK 하이닉스의 그 한 발 앞서 나가는 이 선전이 여전히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요.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 판도의 변화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보다 앞서가고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그 HBM4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설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초 그 연내에 HBM4 출시 계획이 크게 뒤로 밀려가지고 2027년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는 다시 2위로 올라서면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양상의 그 새로운 판세가 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공급 가격을 4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올 4분기쯤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D램 수요 쪽은 탄탄하니까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업황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뭐 그렇게 기대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 D램 가격이요,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요, 이달과 또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D램 공급 계약에서요, 가격을 전분기보다 무려 40%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요, 반도체 제조사 대부분이 올 4분기 D램 공급 가격 계약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9월 견적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들에게 대해서 35%에서 40% 가격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난달에 20에서 25% 오른 가격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실제 그 메모리 현물 시장에서도요, 최신 D램인 DDR5 이 가격이 지난주에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최근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D램과 낸드 이 두 가지 모두 이 기업 간의 그 장기 계약 가격과 그리고 현물 가격이 일관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이면서요,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만 전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도 올리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얼마 선까지 제시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7만 원까지 17만 원. 현재 10만 원 공방 벌이고 있는데 무려 70% 정도 되는 17만 원서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AI 투자 확대에 따른 그 HBM 등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고요. 또한 그 미국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에는 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그 가격조차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접근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원칙을 일단 지켜주시고요. 9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눌림이 나온다면 8만 5천 원까지 나온다면 정말 아주 좋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매수해 주시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 8만 2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3만 원, 그리고 저는 2차는 일단 15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 전문가의 삼성전자 투자 전략 더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 탑픽은 어디일까요? 바로 또 보시죠. 반도체주 이번엔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올 하반기 국내 증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장중에 6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 할 것 없이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미국 그 월가의 그 IB들이 최근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일제히 70만 원으로 상향을 일단 조정을 했었습니다. 70만 원. 네. 네네. 먼저 골드만삭스가 전통의 이 메모리 업황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고요. 또 HBM의 출하량도 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그 내년엔 반도체 그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저는 뭐 이미 진입했다고 보는데 네. 진입했다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60만 원에서 25% 이상 올린 7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요. 투자 의견 또한 중립에서 매수로 또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 JP 모건도요. 최근 1개월 사이에 세 차례나 보고서를 고쳤으면서까지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올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오픈 AI와 AMD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HBM 시장을 이끌면서 이 메모리 수요가 2030년까지 견조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요. 2026년에서 2030년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최대 수혜주로 꼽으면서요. 목표 주가 70만 원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더 높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더 높아요. 네네. 그중에서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SK증권인데요. 이 AI 시대를 맞아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최근 3년간 거시경제의 흐름에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했고요. 또한 그 메모리 사이클의 이 강도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선증설 후수주에서 이 TSMC처럼 그 선수주 후증설로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실적 안정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PBR이 아닌 PER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추정하면서요. 네. 내년도 예상 EPS에 11배를 적용해서 무려 목표가를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00만 원. 네. SK 하이닉스가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어떤 모델형이 좀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 맞춤형 그리고 선주문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어떤 방향성을 이끌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계속 그 말씀이 드렸던 부분이 또 한 번 또 강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글로벌 AI 그 인프라의 그 확대가요. 이 서버양 D램 그리고 ESSD 수요까지 강하게 촉진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그 AI 학습 단계에서는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AI 서버를 중심으로 데이터 연산을 처리를 했다면 AI 추론 단계에 넘어가면은 이 방대한 토큰 수를 빠른 응답 요구에 맞춰 처리하기 위해서 AI 서버의 그 연산 부담을 일반 서버와 또 그 엣지 디바이스 등 다양한 인프라로 분산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 AI 추론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HBM뿐만 아니라 고성능 DDR5를 포함해서 이 SSD까지 수요가 크게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이 D램과 낸드 수요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 한정된 생산 능력을 이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HBM 공급에 집중을 투입을 하면서 일반 메모리 생산량 감소를 초래했고요. 게다가 일반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반 D램과 낸드 모두 이 전분기 대비 이 재고 감소는 물론이고요. 최신 D램인 DDR5의 경우에는 생산되는 즉시 이 고객사에 출하가 될 만큼 공급이 매우 부족한 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1, 2년 동안 과거에 그 짧게 지속됐던 것과 달리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낸드 분야의 동향들을 살펴보면 AI용 초고성능 메모리라고 할 수 있겠죠. HBF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도 입장이 있었어요. HBF를 적용한 차세대 AI 낸드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이쪽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면 과연 또 SK하이닉스가 그 어떤 입지를 보여줄까? 정말 선봉장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판단이 맞을까요? 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이 HBF가 나온 게 뭐냐면 HBM의 이 용량 증가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반도체사들이 차세대 고적층 낸드 플래시, 즉 바로 이 HBF를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낸드 플래시는요,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 저장용 반도체인데요. 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AI 시장이 추론 단계로 이제 영역을 넓혀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낸드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D램을 여러 층 쌓는 이 HBM처럼 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칩을 쌓아 올려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서 그 HBM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HBF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 메모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용량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HBM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용량 부족 문제를 낸드로 해결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요. 지난달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린 2025 OCP 글로벌 서밋 행사에서요. 이러한 그 적층 방식을 기반한 이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개발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그 샌디스크와 함께 그 차세대 낸드 기술 이 HBF의 국제 표준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삼성전자는요. 지난달에 그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그 반도체 대전에서 그 적층 낸드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HBF에 대한 그 진행 속도를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HBM으로 삼성전자의 추월에 성공한 SK 하이닉스가 HBF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기대되는 포인트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자, 앞서서 국내 증권사는 뭐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도 제시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김진 전문가의 SK 하이닉스 투자 전략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외에 또 최근에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초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와의 그 내년 가격 협상에서요. HBM4에 대한 공급 가격을 50% 이상 인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쟁사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그 공급가 인상에 성공을 하면서 HBM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지위를 확인한 것은 물론이고요.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 또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셈이 되겠습니다. 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그 11조 3,83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분기 영업이 1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50% 인상은 그 업계의 그 예상치를 10% 이상 웃돈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앞서 그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그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이 가격 협상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었다는 점에서요. 향후 기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접근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그 분할 매수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55만 원에서 60만 원 초반대까지 1차 매수, 눌림이 나와주면 50만 원대까지 2차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45만 원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75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또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떤 업종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준비하셨습니다.
뭐 다시 한번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대두됐는데 뭐 어떤 재료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 SDI가 미국 테슬라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요. SDI뿐만이 아니고 LG엔솔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 ESS 쪽으로 계속적인 기업들의 셀 기업들의 그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DI 이 전기차 시장 둔화에 맞서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ESS 쪽이죠. 그래서 EV 산업의 틈새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인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이는 글로벌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 뛰어들면서 ESS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배터리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플러스 에너지 요 공장의 경우에는 30기가와트시 전환을 갖다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은 삼성 SDI가 적자 지속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기술력으로 ESS 쪽을 갖다 강화시키면서 적자 거래를 끊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네. 결국 주가는 20만 원 선에서 빌빌빌빌 거리다가 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ESS 쪽을 강화하니까 10월 한 달 만에 35만 원까지 20만 원 선에서 35만 원까지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ESS 추진이라는 것은 이 기업들의 셀 기업들의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2차 전지에 투자 의견을 주실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바로 ESS입니다.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ESS의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에 거는 기대가 2차 전지에 대한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는 건데 ESS 시장 뭐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2조 원이면 5년 뒤에는 120조 원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120조 까지. 됩니다. 네.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강화로 인해서 ESS 시장 자체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성장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글로벌 탄소 감축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자체가 연간 44%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22조 원, 5년 뒤에는 120조 원 이런 식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이 때문에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같은 이 셀 기업들의 주가도 한파동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이죠. 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우리 배터리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그 시기에 맞춰서 ESS까지 커주니까 신무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경계를 하는 차원에서 변동성을 좀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함께 좀 여쭤보고 있는데 한간에서 제기하는 게 2차 전지 단기 과열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보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 전지 탑10 지수가요. 10월 한 달간 32%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단기 과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단기로는 과열 맞는 것 같은데 중기로는 바닥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기로는 길게 바닥. 본다면. 시작도 안 했다. 네. 최근에 에코프로라든가 LNF, 포스코 피처형 같은 소재주들의 급등이라든가 셀 기업들의 주가 급등도 대단했는데요. LG 엔솔만 하더라도 10월 3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한 달도 안 돼서 50%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근데 과거 23년 7월까지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그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 때문에 버블이 좀 꼈다면 네. 그래서 또 추기적인 상승이 했다면 이번에는 캐즘 현상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실적도 엉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년간 패닉에 빠져 살아 있었어요. 근데 전기차 대신에 ESS 시장이 개화를 하고 나서 힘을 얻었죠. 이 때문에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소재 셀 기업들이 그런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 확충 또 신재생 전략 수요 확대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ESS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확장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했었느냐? 원래는 중국의 자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요걸 서서히 잠식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낙폭과대된 시점에서의
대세 상승형 초동기형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때 중기로는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급등에 따른 단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조정하는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적재적소의 좋은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 판매 이슈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테슬라 3분기 실적에서 보인 것처럼 약간 회복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뭐 본격적인 캐즘의 극복 신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또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인 그냥 효과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밀어내기식 계약 때문에 조금 생긴 이것은 인정이 돼요. 네. 근데 전기차 캐즘 현상은 이제 안개가 걷힌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때가 됐어요. 올해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 27% 증가를 했고요. 배터리 사용량이 34%나 증가를 했어요. 이런 소식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전기차의 1위가 바로 BYD, 그다음에 그 지리그룹이 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다 14%, 그다음에 67% 급증을 했는데 255만 대. 그다음에 131만 대 이렇게 팔았죠. 네네. 3위가 누구냐? 테슬라예요. 그러네요. 100만 대 수준을 팔아서 3위가 됐는데요.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의 실적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잘 판다는 거는 완성차 기업들이 잘 판다는 거는 셀 기업들도 그 뒤를 따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ESS 쪽도 부가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 주요 실적이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문제는 이제부터는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느냐 이게 결국 데이터로 나와줘야 됩니다. 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연차와 그다음에 전기차의 내용이 자꾸 내연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싸지고 더 멀리 가고 한 번 충전해 뭐 이런 내용들이 점점 좋아지는 손색 없는 제품들이 늘어난다면 사람들은 전기차로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역전 드라마를 전기차는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이 업종 안에서도 관심주가 있으실 텐데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토픽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실적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99억 원 기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뭐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점에 점수를 줘야 될까요? 네, 3분기 매출 9,597억 원, 61%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되니까 흑자 전환되면서 전분기 대비 824% 정도 급증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3개 분기 연속, 4개 분기 연속 이렇게 갖고서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실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수를 잘 뒀습니다. 인도네시아 1단계 투자인 IMIP 모로왈리 산업단지인데요. 여기다가 투자 성과를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서 성과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죠. 이 IMIP에 위치한 니켈 재련소 4곳에다가 약 7천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올해 그린 에코니칼과 ESG 재련소 요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투자 수익으로 영업이익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본 지주사 그 자체 사업이 본계되어 오른 것도 그룹 실적에 기여를 한 것이고요. 네. 연말부터 인도네시아 2단계 투자도 본격화하는데요. 이번 2단계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 1단계에서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연평균 1,800억 원이라면 그것을 크게 웃도는 그런 실적 개선 효과를 당연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는 내년에 전구체 사업을 통해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또 의지가 엿보이고 있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는 그러면 공급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공급적인 측면 이 이슈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내년 전기차 ESS 배터리 전구체의 신규 프로젝트 납품을 시작해서 출하량을 크게 증가를 시키고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전기차 OEM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공급 논의가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전구체 사업에서 아마도 테슬라 쪽에다가 공급 개시가 함께 당당하게 실적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OBBBA에 따른 세액 공제 수령을 위해서 탈중국 소재, 특히 전구체 쪽은 아주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에코프로 쪽에서 경쟁력 있는 ESS 시장에 공급을 목표로 해서 삼원계와 그다음에 소듐이온
배터리의 전구체를 갖다가 모두 준비 중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이번 7월에 미국법 개정으로 인해서 PFE 금지 외국 단체 요거 도입이 됨에 따라서 중국산은 26년부터 40% 미만으로 줄어들 거고 2030년에 가면 15% 미만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것이죠. 네. 그럼 시장 파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본다면 에코프로는 과거에 이제 고점 이후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저점 다지기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은 에코프로를 보실 때 꼭 주봉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그럼 지금 현재가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들은 꼭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는 이 다른 여타 그 2차 전지들과는 다르게 이번 10월 상승에서 가장 강하게 뛰어오른 주도주입니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10월 들어서 45,000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10만 원까지 한 달 만에 올라왔다는 거죠. 네네. 우리 100%를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럼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그 조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 적토마 패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적토마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10만 원인데요. 이거 돌파하고 위로 날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가 바로 말씀 말씀드릴게요. 주시죠. 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8만 5천 원 선 사이까지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시고 눌린다면 8만 원까지 매수해 주는데 2차 자리가 잘 안 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치는 1차 목표가 9만 5천 원, 2차 목표가 10만 원. 3차 목표치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예상을 해드립니다. 손절가 7만 5천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디일지 저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탑픽 두 번째 어떤 기업일지 화면으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사실 언급이 있으셨어요. 그 뒤로도 거의 뭐 70%가량 급등한 걸로 그때 집계가 또 저희끼리 또 한 자료에서 집계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타이밍이 왔다고 보신 것 같네요. 네.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꽤 있더라고요. 사실 LG엔솔이 부각될 수 있었던 거는 이 ESS 시장이 이 시장에서 삼성 SDI나 SK온 이런 쪽이 좀 적게, 그러니까 늦게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LG엔솔보다. 진출한 게 LG엔솔이다 이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벌써 플러스로 알파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3분기 매출만 5조 7천억,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가 됐는데요.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34% 정도 늘어났죠. 매출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9월 고객사인 그 벤츠와 신제품인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라고 그러죠. 4680 뭐 이런 것들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차 EV와 ESS 두 가지를 놓고서 계속적인 실적이 플러스가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ESS가 지금 빈 공간을 채우면 EV가 약간 모자랐던 부분을 ESS가 채우고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셀 기업들 중에서 이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 세 개의 기업들 중에서 최고의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나는 최고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역시나 또 여기에서도 어떤 선점을 했느냐. ESS 쪽이라는 또 그런 핵심 포인트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대해서도 ESS 시장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 뭐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LG엔솔은 스텔란티스가 카나다에 세운 그 합작 공장이 넥스트 스타 에너지인데요. 요 윈저 공장 내에서 전지 라인을 ESS 라인으로 바꾸는 일부 전환을 하는 것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LFP 배터리와 그다음에 NCM 배터리 모두를 생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전기차와 EV와 ESS의 투트랙 전략에 성장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결국 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가를 보면 박스권 흐름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매집을 하는 구간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인가? 투자자들에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이 대세 상승 중에 살짝 들어오는 눌림목 조정이니까 이건 눈 딱 감고 매수를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22년과 23년 62만 원대의 그 쌍봉 형성하면서 줄기차게 2년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반토막까지 떨어진 다음에 바닥권이 들어왔어요. 그 바닥권이 26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캐즘 현상이니 뭐니 갖고 본격적인 엄청난 그 조정 현상을 거치다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50만 원 선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네. 요건 단기라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을 잠깐 보여준 것이고 이제 중기적인 흐름으로 가야죠. 대세 2차 상승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 조정 구간에 누가 좀 더 싸게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수량이 적다면 수량을 얼마나 더 올라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타이밍적으로 일단 나쁘지 않다. 추가 매수하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주셨는데 가격대는 그럼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45만 원 사이가 1차, 그다음에 눌림 시 42만 5천 원 선까지가 2차인데 그 싸게만 살려 그러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란선 지지선 4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예. 그 사이에서는 그냥 적정 매수가 나에게 주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치는 1차 50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치는 55만 원, 3차는 60만 원과 돌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60만 원까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40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자세한 전략 세워보셨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2차 전지 또 종목별 이슈 점검, 분석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같이 보다 다채로운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또 항상 전해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따라서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두 전문가의 히든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주는 저희가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요. 필살기 고수외전 카카오 채널 친구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든 섹터가 다 열려 있다는 점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히든주부터 가봐야 되는데요. 뭐 어떤 쪽일까요? 앞서선 반도체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동안은 이제 다른 섹터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같은 섹터입니다. 반도체 연관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회사 없이는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HBM 장비의 슈퍼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칩을 구현을 위한 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 이 듀얼 PC 본더 세계 1위 기업이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요.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 TC 본더는요. HBM 생산할 때 이 개별 디램을 8단, 12단 그 이상 이렇게 수직으로 쌓을 때 열과 압력을 가해서 고정하는 그 열 압착 본딘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히든 기업은요. HBM3 생산용 TC 본더 장비를 이 시장 1위 업체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등 해당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의 그런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그 HBM4 이 앞으로 중요하죠. 네. 이 4 TC 본더 장비에 있어서도요. 이 제조사들의 그 HBM4 생산 스케줄에 맞춰서 지난 9월부터 생산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현재 그 HBM4용 그 TC 본더의 양산이 가능한 회사가 이 동사와 그 해외에 그 ASMPT밖에 없을 정도로 기술력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내년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 TC 본더 장비 발주가 확대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지난 10월에 대만 최대이자 세계 1위 수준의 그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 AS이라는 회사에 이 빅다이 플립식 본더를 첫 납품을 하면서요. TC 본더에 이어서 이 글로벌 패키징 시장으로의 그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 두 번째 성장 엔진까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그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이 패키징 공정의 이 첨단화가 이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또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립칩 기술은요.
이 전력 효율과 연산 속도 거기에다가 이제 열 제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AI 칩에 최적화된 그런 방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ASE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파운드리와 그리고 OSAT 업체들까지 이 플립칩 본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ASE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요, 후속 발주와 함께 신규 고객 확보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동사의 실적이 새로운 레벨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서 주가 역시 다시 한 차례 리레이팅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꼭 사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접근 밴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예, 최근에 그 마이크론 그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그 HBM4 개발이 늦었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이것은 좀 약간 과도한 우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더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전략은 12만 원에서 13만 원 초반대까지 1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눌림 시에는 11만 원 부근대까지 2차 매수,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이탈 시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 16만 원, 2차 20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에 슈퍼을이다라고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지인 전문가의 히든주 궁금하시다면요. 필살기 고수외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구 전문가에게 가보도록 하죠. 히든주입니다. 어떤 섹터인지 뭐 강점이 있을 건데요. 힌트를 좀 풀어주실까요? 네, AI 플랫폼 쪽의 네네. 기업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 업비트 운영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요번에 아주 뉴스에 그냥 도배를 했던 그런 그 종목이기도 하고. 큰 힌트가 되겠네요. 예. 네. 양사가 결합하면서 사업적인 시너지 부분과 지분 가치가 대폭 상승한 것이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IPO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또 높은 가격을 또 매기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핀테크와 블록체인 사업 확대에 따라서 속도를 낼 것이고 마침 본업이 성장이 정체돼 있던 차에 인수한 방으로 인해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전략과 광고 매출 증가인데요. 요번에 AI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그 매출 자체나 유지하는 시간 자체도 늘어났다는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 사업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또 그 외에도 우버나 컬리 같은 이런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히 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웹툰 쪽에서도 손을 잡아서요. 디즈니와도 손을 잡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뭐 포시마크 이런 기업들과도 손을 잡아서 C2C 그 개인 간 거래죠. 이 차별화를 또 꾀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실적인데요. 실적. 3분기 매출이 15% 늘었고 3조 1천억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5,700억 정도니까 한 8% 정도 늘었는데 이게 여기서 정체가 된 정도의 그 실적인데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요. 이 실적이 매출은 2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0% 이상 이렇게 뛰는 내용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퀀텀 점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로 보면 대세 상승의 초동기용 패턴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어요. 바닥권에서 요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결국 이 시점부터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줄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점 대비 그렇게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기회는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 향방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적정 매수가를 보시면은 지금 뭐 제가 제시한 가격 밴드 내에 있는데 27만 원부터 26만 원 사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혹시나 눌림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눌림이 들어온다면 25만 원 사이까지는 눈 딱 감고 줍줍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치는 1차 목표치가 29만 원, 2차 목표치가 31만 원, 그리고 3차 목표치가 35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요. 목표 손절가는 24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AI 플랫폼 관심주입니다. 이 히든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필살기 고수외전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 SBS 비즈증권 이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하신 또 김영구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